영국의 관광 전문가가 사이판을 조사하러 갔다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22년간 세계 각국의 관광지를 분석해온 그가 이렇게까지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한때 아시아 최고의 신혼여행지였던 사이판이 말 그대로 유령섬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공항부터가 이상했어요. 연간 100만 명이 다니던 곳이 이제는 하루 종일 조용할 정도였습니다. 시내 중심가는 더 심각했죠. 절반 이상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유명 호텔들도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43년 역사의 하얏트 리젠시마저 영업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판 몰락의 핵심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한국이 계속 언급되는 거였어요. 한국 관광객이 사이판 경제의 핵심이었다가 떠났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었거든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사이판과 정반대였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회복력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관광업과 도시재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안 워커입니다. 22년간 전 세계 관광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연구해 왔는데 이번에 사이판에서 경험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25년 3월, 저는 UN 세계관광기구 의뢰로 사이판의 관광산업 몰락 원인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경기 침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많은 관광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이판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제가 22년간 방문한 수많은 공항 중에서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곳은 처음 봤어요. 터미널에는 승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확인한 통계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이판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전성기의 22%까지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한때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이 이제는 하루에 몇십 명 수준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라판 시내로 향하면서 본 풍경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도로변 상점들의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리고 있었고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때 활기가 넘쳤던 관광 중심가가 완전히 정지된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사이판 관광청이었어요. 하지만 그곳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해고되었고 남아있는 몇 명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날 오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폐업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식당들, 기념품 가게들, 심지어 대형 쇼핑센터까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변가를 걸으면서 정말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90년대 제가 신혼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그때는 한국과 일본 커플들로 가득했고 거리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많은 주민들이 이미 섬을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간신히 만난 몇 분도 현실에 대한 절망감에 젖어 있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의외의 발견을 했어요. 관광청 한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보고서였는데 제목에 한국 모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과거 한국 관광객 유치 관련 자료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사이판이 배워야 할 점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부터 최근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적응력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걸까요? 사이판이 한국 관광객에게 의존했다가 실패한 건데 한국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니 뭔가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 나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사이판과 비슷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위기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재조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사이판의 몰락 원인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도 함께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비교 분석이야말로 세계 관광업계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사이판의 전성기가 언제였고 그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관광청과 현지 언론사에 남아있는 옛 자료들을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거의 30년간 사이판은 한국 관광객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연간 33만 명의 한국인이 사이판을 방문했어요. 당시 사이판 전체 인구가 5만 명 정도였으니 1년에 인구의 6배가 넘는 한국인들이 다녀간 셈이었죠. 그 시절 가라판 거리는 정말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했고 한국 음식점과 노래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도 한국어를 필수로 배워야 했고 택시 기사들까지 간단한 한국어 회화는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사이판 경제가 이렇게 활국에 의존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이판의 주요 산업은 봉제업이었어요. 미국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활용해서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달고 의류를 수출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2007년 미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봉제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결과 사이판 경제는 봉제업과 관광업 두 축에서 관광업 하나만 남게 됐어요. 문제는 그 관광업마저 지나치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체 방문객의 60% 이상이 한국인이었거든요. 다양성이 부족한 매우 위험한 구조였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현지에서 30년간 가이드 일을 해온 마리아 산토스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의 증언이 정말 생생했습니다. 90년대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호텔들도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사이판의 관광 상품들도 모두 한국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같은 해양 스포츠와 면세점 쇼핑이 전부였어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도 나름 매력적이었지만 문제는 거의 20년 넘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마리아 씨가 들려준 일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한 한국 여행사 관계자가 사이판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사이판 관광업계는 현재도 충분히 잘 되고 있다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친 거였어요. 그때 투자를 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사이판 관광업계는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계속 올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숙박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얏트 리젠시의 전 매니저였던 톰 리 씨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2000년대까지는 투자 여력이 충분했지만 시설 업그레이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사이판의 관광 인프라는 90년대 수준에서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을 때 사이판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관광청에서 찾은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비용으로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면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사이판은 여전히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어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날 저녁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이판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과의 대조였어요. 같은 시기 한국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위기를 오히려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판 조사 사흘째,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왜 이곳을 떠났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관광청에 남아있는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환율 변화였습니다. 90년대 한국의 대미달러 환율은 800원대였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1000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1400원대까지 올라 있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사이판 여행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2배로 늘었는데 여행 경험은 20년 전과 똑같다는 점이었어요. 스노클링, 쇼핑, 해변에서의 휴식이 전부였고 새로운 액티비티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거의 추가되지 않았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이 가격은 2배인데 재미는 그대로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쟁 환경의 변화였어요.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관광업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거든요. 베트남의 다낭이나 나트랑 같은 곳들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여행업체 관계자 카를로스 메르카도 씨가 보여준 자료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관광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이 사이판 전체 GDP의 몇 배가 넘었다는 거였습니다. 야시장, 테마파크, 고급 리조트, 골프장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어요.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켓이나 파타야는 물론이고 사무이, 코창 같은 새로운 관광지들이 개발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태국은 한류 마케팅까지 적극 활용해서 젊은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이판은 어떨까요? 메르카도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지난 10년간 사이판에 새로 생긴 관광시설이라고는 카지노 정도가 전부라고요. 그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는 90년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호텔 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몇 군데 리조트를 둘러봤는데 대부분 20년 넘게 큰 리노베이션 없이 버텨왔더군요. 로비 인테리어부터 객실 시설까지 완전히 구식이었어요. 같은 비용이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훨씬 모던하고 깔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사이판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식 문화도 큰 문제였어요. 사이판의 한국 음식점들은 거의 20년 전 메뉴 그대로였는데 한국 관광객들의 입맛은 그 사이에 많이 변했거든요.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 트렌드나 퓨전 요리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한국인들이 원하는 인스타그램 감성이나 독특한 체험 요소들이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는 포토존, 색다른 액티비티, 현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 사이판은 여전히 90년대 패키지 관광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인 여행객 후기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번 가면 충분하다. 다음에는 다른 곳을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재방문율이 극도로 낮다는 뜻이었습니다. 항공편 상황도 악화 요인 중 하나였어요. 한국에서 사이판까지는 직항편이 제한적이었는데 같은 시간이면 베트남이나 태국은 훨씬 더 다양한 항공편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여행 계획의 자유도에서도 사이판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문제였어요. 호텔비, 식비, 액티비티 비용을 모두 합치면 사이판은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비쌌습니다. 미국령이라는 특성상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는 못했거든요. 더욱 치명적이었던 건 사이판 관광업계의 안일한 대응이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이판만의 고유함이라는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책이나 차별화 전략 없이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사이판의 몰락은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경쟁지가 생겨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이판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현상 유지에만 안주하면서 투자와 혁신을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을 잃었고 새로운 고객층 개발에도 실패했어요. 정말 아까운 기회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판 조사를 계속하면서 가장 상징적인 실패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 프로젝트였어요. 이 거대한 실패작은 사이판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15년 임페리얼 퍼시픽이라는 홍콩 기반 기업이 사이판에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현지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연간 1,550만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시 사이판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이판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정치인들도 앞다퉈 이 프로젝트를 지지했어요. 카지노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몰려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임페리얼 퍼시픽의 사업 계획서가 너무 성급하고 근거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사이판으로 몰려올 거라는 가정하에 모든 계획이 짜여 있었는데 그 가정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이판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카지노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개발 예산도 카지노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도로나 리조트, 쇼핑시설 정비는 모두 후순위로 밀렸어요. 임페리얼 퍼시픽 건물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어져 있고 내부는 침수로 인한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 고대 유적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많은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약속되었던 고용 창출 효과도 거의 없었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기존 관광업체들이 카지노에 밀려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3월 21일 카지노가 즉시 영업을 중단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카지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임페리얼 퍼시픽의 부채 규모를 확인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사이판 현지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만도 수천만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사이판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를로스 메르카도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카지노 건설 당시 많은 현지 업체들이 하청을 받았는데 대부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 여파로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후유증도 심각했습니다. 카지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현지 민심이 악화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주민들은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실패가 사이판의 다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어요. 잠재적 투자자들이 사이판을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나 인프라 투자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어요. 현지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카지노 효과를 기대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일부는 아예 섬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이는 주민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모든 문제가 예견 가능했다는 점이었어요. 카지노 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사업이고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하나의 산업에 모든 걸 의존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당시 누구도 이를 진지하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페리얼 퍼시픽 건물은 완전한 흉물로 변해버렸어요. 밤에 보면 정말 무섭다는 주민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이판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그 건물을 보면 이 지역이 안전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임페리얼 퍼시픽 건물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사이판 몰락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사이판 조사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태풍 마와르의 피해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사이판을 강타한 이 슈퍼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사이판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태풍 마와르는 카테고리 4급 슈퍼 태풍으로
최대 풍속이 시속 241km에 달했습니다. 사이판에 상륙한 태풍 중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태풍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지 기상청 자료를 보니 태풍 경보는 충분히 일찍 발령되었어요. 하지만 사이판의 인프라가 이런 강력한 태풍을 견딜 만큼 견고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전력망과 통신망이 태풍 첫날부터 완전히 마비되었거든요. 전신주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섬 전체가 정전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병원, 공항 등 핵심 시설들이 모두 기능을 잃었거든요. 관광지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마리아 산토스 가이드가 태풍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하얏트 리젠시 같은 특급 호텔들도 창문이 깨지고 로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거였습니다. 투숙객들은 며칠간 물과 전기 없이 지내야 했고 일부는 공항도 폐쇄되어 섬에 갇힌 상태가 되었어요. 더 심각했던 건 식수와 식량 공급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태풍으로 상수도관이 파손되고 정수시설이 멈추면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마트와 편의점들도 문을 닫아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사이판에 있던 한국 관광객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후기들을 보니 전쟁터 같았다. 생존이 걱정될 정도였다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휴양지에 왔다가 재해 지역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공항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활주로와 터미널 시설이 크게 손상되어 6월 첫째 주까지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섬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일부는 괌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예상보다 몇 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의료 서비스도 마비되었습니다. 주요 병원들이 정전과 침수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응급 환자들을 제때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말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통신망 마비도 큰 문제였어요. 휴대폰은 물론 인터넷까지 완전히 끊어져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족에게 안전을 알릴 방법도 없었고 구조 요청이나 도움 요청도 어려웠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완전한 고립 상태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이판 정부는 처음에 3주에서 4주면 모든 시설이 복구될 거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몇 달이 지나도 많은 지역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구 능력의 부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였어요. 전문 장비도 부족했고 숙련된 기술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복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없었어요. 결국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도 매우 더뎠습니다. 관광업계 피해는 더욱 심각했어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호텔들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연쇄 폐업하기 시작했거든요. 복구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일부 호텔은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과 상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풍으로 시설이 파손되었는데 보험금만으론 복구가 어려웠고 게다가 관광객도 오지 않으니 재개업할 동기도 부족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가랍한 상권이 더욱 황폐해졌어요.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이 사건이 사이판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이판은 재해에 너무 취약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는 향후 관광객 유치에 치명적인 악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태평양 섬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사이판의 대응은 형편없었어요. 하와이나 괌 같은 곳들은 태풍 피해를 받아도 빠르게 복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사이판은 한 번의 태풍으로도 몇 달간 마비되는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태풍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태풍 마와르는 자연재해였지만 그 피해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건 명백히 인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 인프라에 충분히 투자했다면, 그리고 재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태풍 마와르 이후 사이판의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 붕괴였어요.
숫자로 보는 통계들이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이판 관광청에서 확인한 2024년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업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10건이나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사이판 전체 등록 사업체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단순히 관광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호텔 점유율은 더욱 참담했어요. 전성기에는 80%를 넘나들던 것이 이제는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점유율로는 호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고정비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의 폐업 발표였습니다. 43년간 사이판 관광의 상징이었던 이 호텔이 영구 폐업한다고 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리아 산토스 가이드는 사이판의 심장이 멈춘 것 같다고 표현하더군요. 톰 리 전 매니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침통했어요. 43년 역사를 자랑하던 호텔이 이렇게 끝나는 걸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설명해줬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부분은 다른 섬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항공사들의 연쇄 철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는 한국과 사이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교통수단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어요.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현지 항공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승객 부족으로 항공편 운영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 편당 평균 탑승객이 30명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가라판 중심가를 걸어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상점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폐업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부는 임대 안내문만 달랑 붙어 있고 주인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점들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 기념품 가게 사장은 하루 매출이 과거 1시간 매출보다 적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광객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분의 절망적인 표정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교육 시스템도 크게 타격받았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어요. 젊은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근본적 붕괴를 의미했어요. 의료 서비스도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병원들이 의료진 감축에 들어갔고 일부 진료관은 아예 폐쇄되었어요. 환자 수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주민들의 생활 질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도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버스 운행 횟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택시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수요도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남은 주민들의 이동권까지 제약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값은 폭락했지만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이판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급매로 집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었지만 현지 추산으로는 지난 2년간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섬을 떠났을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인력들이 먼저 떠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문화시설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어요. 박물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이 예산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시설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현지 주민들의 체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 떠나는 게 답이다라는 말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지역에 대한 애착보다는 절망감이 훨씬 컸습니다. 그날 밤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사이판의 현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 붕괴였고 자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본적인 변화와 대대적인 투자 없이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이판 조사를 계속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가 교통 연결망의 붕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광지에서 항공 노선이 끊어진다는 건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거든요.
아무리 좋은 관광 자원이 있어도 사람들이 올 수 없으면 무의미해지니까요. 사이판 국제공항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성기에는 한국에서만 매일 서너 편의 항공편이 운항됐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편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마저도 승객이 부족해서 결항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티웨이 항공의 노선 중단 발표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드물게 사이판 노선을 꾸준히 유지해왔는데 결국 경영상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평균 탑승률이 30%도 안 되니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사이판 노선이 효자 노선 중 하나였는데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다고 해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사이판 입장에서는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현지 공항 직원의 증언이 정말 생생했어요. 과거에는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출입국장이 이제는 텅 빈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면세점도 매출 급감으로 운영시간을 대폭 줄였고 일부 상점은 아예 문을 닫았다는 거였습니다. 항공편 감소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광범위했어요. 우선 여행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이 사라진 거죠.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예전보다 몇십만 원씩 더 비싸졌어요. 여행 계획의 자유도도 크게 제약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몇 편만 운항하다 보니 여행 일정을 항공편에 맞춰야 했거든요. 직장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짧게 다녀오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예약 취소나 변경도 매우 어려워졌어요. 대체 항공편이 거의 없다 보니 한번 예약하면 일정을 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사이판 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어요. 현지 여행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카를로스 메르카도 씨가 설명해준 바로는 항공편 감소로 인해 단체 관광상품 기획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였어요. 출발일과 귀국일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패키지 여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개별 여행객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를 보니 사이판 가고 싶지만 항공편이 너무 불편하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휴나 휴가철에는 원하는 날짜에 표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경유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이 역시 문제가 많았어요. 괌을 경유해서 가면 여행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비용도 훨씬 비싸졌거든요. 이틀 정도 짧게 다녀오려던 계획이 경유 시간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물 운송에도 큰 지장이 있었어요. 승객기가 줄어들면서 화물 운송 능력도 함께 감소했거든요. 현지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자재를 들여오는 것도 예전보다 어려워졌고 비용도 많이 늘었어요. 이는 현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운송비가 오르니까 모든 수입 상품의 가격이 덩달아 올랐거든요.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왔다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었겠지만 관광객마저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중고였어요. 현지 주민들의 이동권도 제약받았습니다. 의료진이나 긴급 상황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때도 항공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괌이나 하와이로 가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관광업 외 다른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사업차 출장을 오거나 투자를 검토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교통 불편은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산업 유치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항공사들도 한번 철수하고 나면 재진입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노선 개설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시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구조였어요. 국제적 접근성 저하는 사이판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가기 어려운 곳, 불편한 여행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잠재 관광객들의 관심도 멀어지게 됐어요. 한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공항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는데 정말 적막한 분위기였어요. 과거 이맘때면 다음날 한국으로 떠날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텐데 이제는 거의 유령 공항 같았습니다. 교통 연결망의 붕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사이판에서 조사한 일주일 동안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의 영구 폐업 발표였습니다. 43년간 사이판 관광의 상징이었던 이 호텔의 문이 영원히 닫힌다는 소식은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깊은 충격을 안겨줬어요. 하얏트 리젠시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인 신혼여행객들에게는 꿈의 호텔이었거든요. 허니문 스위트에서 바라보는 사이판 바다는 수많은 한국 커플들의 로맨틱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어요. 톰 리 전 매니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43년의 역사가 끝나는 걸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절절하게 전해졌어요. 이 호텔과 함께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며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폐업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객실 점유율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전성기에는 연중 80%를 넘나들던 점유율이 최근에는 10%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익성이었어요.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호텔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월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전기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설 노후화도 큰 문제였습니다. 43년 된 건물이다 보니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이 필요했는데 그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하지만 미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태풍 마와르로 인한 추가 피해도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건물 여러 곳이 손상되었는데 보험금만으로는 완전한 복구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복구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까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직원들의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였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20년, 30년씩 이 호텔에서 일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 산토스 가이드도 하얏트 리젠시와 인연이 깊었어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을 이 호텔로 안내했고 호텔 직원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군요. 이 호텔이 문을 닫으면 사이판 관광의 역사 한 페이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호텔 내부를 마지막으로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로비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보니 90년대 전성기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파티 장면, 웃고 있는 신혼부부들, 북적이던 수영장 모습들이 지금의 적막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레스토랑과 바도 이미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어요. 한때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던 일식당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조명도 대부분 꺼져 있어서 정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수영장 구역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과거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했던 인피니티 풀이 물은 빠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풀사이드 바에 파라솔들도 접힌 채로 쌓여 있었고 선베드들도 창고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객실도 몇 군데 살펴봤는데 시설 자체는 아직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펫이 낡았고 벽지도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대대적인 리모델링 없이는 다시 운영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현지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얏트 리젠시 폐업은 단순히 하나의 호텔이 문 닫는 사건이 아니라 사이판 관광업 전체의 상징적 몰락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지역 신문들은 연일 이 소식을 일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어요. 하얏트 리젠시는 사이판에서 가장 큰 민간 고용주 중 하나였거든요. 직접 고용 인원만 수백 명이었고 호텔 운영을 위해 협력하던 현지 업체들까지 생각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숙박 선택권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사이판에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호텔이 몇 개 없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남은 호텔들도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하얏트만큼의 수준을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의 손실도 컸어요. 하얏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호텔 브랜드였는데 이런 브랜드가 철수한다는 것은 사이판의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미래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어요.
다른 국제 호텔 체인들이 사이판 진출을 검토할 때 하얏트의 실패 사례를 참고하게 될 테니까요. 하얏트도 못 버틴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얏트 리젠시는 단순히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이판 관광의 역사 그 자체였거든요. 90년대 신혼여행 붐부터 최근의 몰락까지 사이판이 겪은 모든 부침을 함께한 산증인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폐업은 사이판 관광업 몰락의 마침표 같은 느낌이었어요. 43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사이판의 황금기도 완전히 막을 내렸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시대의 끝을 지켜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얏트 리젠시 폐업 소식이 알려진 후 사이판 관광업계에는 정말 충격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받은 건 여행사들이었습니다. 카를로스 메르카도 씨가 운영하던 현지 여행사도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30년 넘게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업해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하루 매출이 과거 한 달 매출보다도 적어요. 메르카도 씨의 이 한마디가 현실의 참담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투어 예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기존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렌터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성기에는 차량이 모자라서 예약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차고에 차들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한 업체 사장은 보유 차량의 절반을 중고차로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유지비라도 줄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레스토랑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가라판 중심가에 있던 한국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영업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한 갈비집 사장님은 한국 손님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지인들만으로는 한국 음식점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기념품 가게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관광객이 없으니 기념품을 살 사람도 없었죠. DFS 면세점마저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철수하면서 쇼핑 천국이었던 사이판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해양 스포츠 업체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스노클링, 다이빙, 바나나보트 등 사이판의 대표 액티비티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어요. 장비 유지비는 나가는데 손님이 없으니 적자만 계속 쌓였거든요. 마리아 산토스 가이드도 결국 가이드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30년간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해왔는데 이제는 안내할 관광객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내 인생의 대부분을 관광업에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라며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현지 교통업계도 타격이 심했어요. 택시기사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들도 버스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공항 셔틀 서비스도 대폭 줄어들었죠. 호텔 서플라이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텔들이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하면서 린넨, 어메니티, 식자재 공급 주문이 급감했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연쇄 폐업이 지역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관광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가 사이판 전체 일자리의 80%를 차지했거든요. 이 산업이 무너지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았어요. 젊은 인력들이 먼저 섬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업체들도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였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일부는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이판 정부 자체도 세수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가라판 시내를 걸으면서 정말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기가 넘쳤던 거리가 이제는 유령도시 같았어요. 빈 상가들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만이 과거의 번영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업계 붕괴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까지 마비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이판 공립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난 2년간 학생 수가 거의 40%나 줄어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섬을 떠나면서 자녀들도 함께 전학을 간 거였어요. 한 초등학교는 학급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학생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학급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까지 검토하고 있었어요. 교육시설을 유지할 학생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상황도 어려웠어요. 정규직 교사들은 그나마 나았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 교사들은 대부분 해고되었습니다. 남은 교사들도 급여 삭감을 감수해야 했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의 질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교재 구입이나 교육기자재 업데이트가 어려워졌거든요.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중단되었어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거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사이판 종합병원에서 만난 의료진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진료과를 폐쇄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전문의들이 하나둘씩 섬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급감한 데다 의료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었거든요. 소아과, 정형외과, 안과 등 주요 진료과의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응급실 운영도 축소되었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것을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더군요.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괌까지 후송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료 장비 유지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어려워졌거든요. CT나 MRI 같은 고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났어요. 약국 운영도 어려워졌습니다. 의약품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약을 구비하기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희귀질환용 약물이나 수입 의약품은 거의 구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치과 서비스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전문 치과의가 대부분 섬을 떠나면서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기 어려워졌어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괌이나 하와이로 가야 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성 건강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서 임산부들이 제대로 된 산전 검사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출산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임산부들이 괌으로 가서 출산하고 있었어요. 노인 의료 서비스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나 재활치료 같은 장기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을 돌볼 시설과 인력이 부족했어요. 가족들이 직접 돌보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곳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의료 서비스 악화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은 치료를 위해 다른 섬으로 가야 했고 노인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어요.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젊은 가족들의 이주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아플 때 치료도 못 받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결국 이는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고 서비스가 줄어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구조였어요.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이판 조사 막바지에 현지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계나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에는 절망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먼저 만난 건 로사 씨라는 40대 주부였습니다. 남편이 관광버스 기사였는데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학비를 낼 돈도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미래가 없어 보여요 라고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로사 씨 가족은 다음 달 괌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괌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려는 거였어요. 사이판을 떠나기 싫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다음으로 만난 건 젊은 부부인 마크와 리나였습니다. 둘 다 호텔에서 일했는데 연달아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보고 포기하게 됐어요 라고 마크가 말했어요.
이들 부부는 하와이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언니가 호놀룰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낫죠라고 리나가 덧붙였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70대 할아버지인 페드로 씨는 평생 사이판에서 살았는데 이제 아들 가족을 따라 미국 본토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섬이 내 고향인데 하지만 혼자 남을 수는 없잖아요라며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현지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카르멘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20년 넘게 기념품 가게를 했는데 관광객이 없어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매일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한두 명. 임대료도 못 내겠더라고요. 카르멘 씨는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필리핀 출신이었는데 사이판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왔거든요. 고향에 가서 작은 가게라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제시카는 사이판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괌으로 떠날 계획이라고 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떠났어요. 남아있는 건 저 같은 몇 명뿐이에요. 교사였던 마이클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예산 삭감으로 계약직 교사들이 대량 해고되면서 그도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주민이 떠나려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끝까지 사이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현지 가이드를 했던 토니 씨는 힘들어도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라고 말했어요. 토니 씨는 관광업 대신 농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관광객은 줄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어야 하니까요. 작은 농장이라도 운영해 보려고 해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어요. 현지 교회 목사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교육받은 젊은 인력들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에서 함께 놀 친구가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어린 아이들도 불안정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통계로는 알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과 절망을 직접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판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정책 결정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사이판 관광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코로나가 끝나면 자연히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구체적인 회복 계획이나 전략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 인식 부족이었어요. 정부 관계자들 대부분이 현재 상황을 일시적 어려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부족했어요. 예산 운용도 문제였습니다.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효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인프라 복구나 관광진흥 사업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 문제 처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수년간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협상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과정에서도 정부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복구 계획은 발표했지만 실제 진행은 매우 더뎠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 신청 과정도 복잡하고 느려서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미흡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사이판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투자 환경 개선이나 인센티브 제공 같은 구체적 방안도 없었습니다.
관광 마케팅도 문제였어요.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국가 관광객 유치를 시도해야 했는데 마케팅 예산도 부족하고 전략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양화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이었어요. 인프라 투자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도로 보수, 상하수도 개선,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 기본적인 인프라 유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관광지로서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 예산 삭감도 단견적인 정책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 예산을 대폭 줄였거든요.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거였어요. 의료 서비스 축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지라고 홍보할 수 있겠어요?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은 거였습니다. 정치인들 간의 갈등도 문제였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장기적 비전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는 막연한 희망만 있을 뿐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은 전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했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정부 계획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전문가 의견 수렴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광업계, 경제 전문가, 도시계획가 등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정치인들끼리만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도 없었어요. 비슷한 위기를 겪고 극복한 지역들의 경험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만심과 안일함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결국 정부의 이런 안일한 대응이 사이판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이는 지역 사회 전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어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판의 절망적 현실을 목격한 후 저는 관광청에서 발견한 한국 관련 보고서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떻게 반복되는 위기들을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사이판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놀라웠던 건 한국이 겪은 위기들의 규모였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 재난이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었더군요. IMF 위기 당시 자료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실업률이 급등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구조를 완전히 개편했어요.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특히 관광업 분야에서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관광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사이판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제주도 사례가 특히 놀라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주도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카지노나 일회성 이벤트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선제적 투자 개념이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었죠. 사이판이 어려워지자 투자를 줄이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 사례도 정말 탁월했어요.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 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했던 곳 중 하나였는데도 회복 속도는 가장 빨랐습니다. K방역의 성공으로 안전한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한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K-팝,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관광업과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을 전 세계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어요.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관광업에서도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했어요. 스마트 관광, 디지털 안내 서비스, 무인 체크인 시스템 등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런 혁신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속성도 놀라웠어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통, 통신,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 확장, KTX 연결, 고속도로 건설 등 관광업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꾸준히 개선했습니다. 교육과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인상적이었어요. 관광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외국어 교육과 서비스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서도 전국적 차원의 마케팅과 브랜딩이 조화를 이뤘어요. 이런 시스템적 접근이 한국 관광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호텔, 항공, 여행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잘 작동한 결과였어요. 국제 마케팅 전략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각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을 펼쳤고 한류 스타들을 적극 활용한 홍보도 효과적이었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만의 특색을 살려나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철학과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자료를 더 깊이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재투자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이 투자한다는 원칙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는 사이판이 잘 될 때 안주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제주도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었어요. 제주도가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현지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공항 확장, 도로 개선, 새로운 관광지 개발까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콘텐츠의 지속적 갱신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매년 새로운 테마의 축제와 이벤트를 만들어냈어요. 유채꽃 축제, 벚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올레길, 카페거리, 테마파크까지 계속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부산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적인 항구 도시에서 현대적인 관광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거든요. 해운대 재개발, BEXCO 건설, 영화의전당 같은 문화시설까지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어요.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간 거였습니다. 서울의 관광 인프라 발전도 놀라웠어요. 명동, 강남 같은 기존 관광지가 인기를 끌자 홍대, 이태원, 가로수길 등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한 지역이 포화되면 다른 지역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 거였어요. 기술 도입에 대한 적극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와이파이를 관광지에 도입했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도 선도적으로 제공했어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숙박업계의 혁신도 눈에 띄었어요. 기존 호텔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도 계속 시설을 업그레이드했거든요. 객실 리모델링, 새로운 편의시설 도입, 서비스 개선 등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아도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놀라웠습니다. KTX 개통 후에도 계속 노선을 확장했고 지방공항들도 꾸준히 현대화했어요.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드라마 촬영지, K-팝 관련 명소, 전통문화 체험장 등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한류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였어요. 음식 문화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요리 기술 개발, 위생 수준 향상, 서비스 교육 등에 투자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이런 지속적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쇼핑 환경 개선도 계속 이어졌어요. 명동, 동대문 같은 전통 쇼핑가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강남, 홍대 등 새로운 쇼핑 지역도 개발했습니다. 면세점 시설도 계속 확장하고 서비스도 개선했어요. 축제와 이벤트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했어요.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해변축제, 가을에는 단풍축제, 겨울에는 눈축제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인상적이었어요. CCTV 설치, 관광경찰 운영, 의료, 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안전한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환경 보호에도 신경을 썼어요.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도 자연환경 보전에 주의를 기울였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발전을 추구한 거였어요. 인력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 서비스 교육 등을 꾸준히 제공했어요.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인적 자원 개발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에도 계속 투자했어요.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시도했습니다. SNS 마케팅, 체험형 마케팅, 맞춤형 마케팅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했어요. 결국 한국의 재투자 철학은 만족은 퇴보의 시작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철학이 한국 관광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관광업 성공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이판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박지연 해외 마케팅 팀장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박 팀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위기의식이었습니다. 한국 관광업계는 항상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잘 될 때일수록 언제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이는 사이판이 전성기에 안주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책 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요. 관광객 동향, 만족도 조사, 경쟁국 분석까지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전략을 세웁니다. 감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죠. 한류와 관광업의 연계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한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광과 연계시키는 것도 계획적으로 진행했어요. 문화와 관광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체계적 접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 관광협회의 김성호 회장과 인터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제주도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김 회장이 들려준 제주도 올레길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걸으러 제주도에 오겠냐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레길은 제주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철학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이 질리지 않도록 매년 새로운 것을 준비해요. 같은 장소라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부산 관광업계의 이상훈 CEO와의 인터뷰에서는 위기 극복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관광업계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오히려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이 CEO가 강조한 건 역발상의 중요성이었어요. 모든 업체가 투자를 줄일 때 우리는 오히려 늘렸어요. 경쟁 업체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고의 전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한국 관광업의 특징이었어요. 우리는 직원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라고 이 CEO가 설명했어요.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리뷰, 설문조사, 직접 면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의견을 수집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술 도입에 대한 적극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관광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요. AI, VR, IoT 등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어요. 정부, 지자체, 민간업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면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협력 체계가 한국 관광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관광 자원 자체가 훼손돼요. 우리는 100년 후를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민감성도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관광 트렌드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면 빠르게 적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건 열정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관광업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없으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 관광업 종사자들의 프로의식과 열정이 성공의 근본 동력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화상 인터뷰들을 통해 한국 관광업 성공의 비밀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운이나 외부 요인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업 성공 사례 중에서도 제주도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사이판과 비슷하게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제주도의 사례를 깊이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제주도도 한때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단순한 신혼여행지 정도로 인식되었고 관광 콘텐츠도 한라산, 성산 일출봉, 해수욕장 정도가 전부였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구식 여행지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바로 올레길의 도입이었습니다. 2007년 시작된 제주 올레는 완전히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어냈거든요. 단순히 명소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천천히 체험하는 여행이었어요. 올레길 성공의 비결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이었습니다. 길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했고 이들이 올레꾼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제공했어요. 이런 진정성이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카페 문화의 발달도 제주도 변화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카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젊은 세대들을 제주로 이끄는 새로운 매력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SNS 문화와 맞물리면서 카페 투어라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어냈어요. 박물관과 테마파크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테디베어 박물관,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다양한 체험관들이 들어서면서 날씨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해졌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농업과 관광의 융합도 인상적이었어요. 감귤 따기, 차밭 체험, 승마 체험 등 제주의 1차 산업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거였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고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어요.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확장, 도로 개선, 렌터카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어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의 제주 노선 확대는 젊은 세대들의 제주 여행을 대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숙박업계의 다양화도 중요한 변화였어요. 기존의 대형 리조트 외에 펜션, 게스트하우스, 부티크 호텔 등 다양한 스타일의 숙박시설이 생겨났어요. 이는 다양한 취향과 예산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음식 문화의 발전도 눈에 띄었어요. 흑돼지, 해산물, 한라봉 등 제주만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브랜드화되었고 이것이 제주 관광의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맛집 투어도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어요. 결국 제주도의 성공은 위기 상황에서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를 추구한 결과였어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주민들과의 협력,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사이판 조사와 한국 사례 분석을 마치고 나서
두 지역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대응 방식과 철학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거였어요. 가장 큰 차이는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었습니다. 사이판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며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어요. 반면 한국은 작은 변화의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철학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사이판은 잘 될 때 투자를 줄이고 안주했지만 한국은 잘 될수록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사이판이 현재 수익 극대화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던 거죠. 혁신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사이판은 90년대부터 20년 넘게 똑같은 관광 상품만 제공했어요. 스노클링, 쇼핑, 해변 휴식이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 것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데이터 활용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관광객 동향, 만족도, 경쟁국 분석 등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했습니다. 반면 사이판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관성에 의존했어요.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은 IMF, 금융위기, 코로나 등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구조 개편과 혁신을 추진했어요. 사이판은 태풍이나 카지노 실패 같은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인력 개발에 대한 접근도 달랐어요. 한국은 관광업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외국어 능력, 서비스 기술, 전문 지식 등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했어요. 사이판은 한때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웠지만 그 이후 발전이 없었습니다. 기술 도입에서도 큰 격차가 있었어요. 한국은 와이파이, 스마트폰 앱, 디지털 결제 시스템 등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도입했습니다. 사이판은 여전히 90년대 수준의 서비스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어요. 협력 체계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부, 지자체, 민간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사이판은 각자 도생식으로 움직여서 시너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한국은 한류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국가 브랜딩을 했습니다. 사이판은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막연한 매력에만 의존했어요. 고객 중심 사고에서도 격차가 있었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습니다. 사이판은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점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환경 보호와 관광 발전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사이판은 단기적 수익에만 집중하다가 자연환경 훼손이나 사회 문제 등에는 소홀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마인드셋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사이판은 왜 우리가 어려워졌을까만 생각했어요. 미래지향적 사고 대 과거 회고적 사고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사례를 더 깊이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체계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어요. 우선 한국의 위기 관리는 예방 단계부터 시작되었어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동향, 경쟁국 상황, 글로벌 트렌드,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위기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대응도 체계적이었습니다. IMF 위기 때를 보면 정부는 즉시 관광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요. 예산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제적 구조조정이었어요. 위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경쟁력 있는 구조로 바꿔나간 거였습니다. 비효율적인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했어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마케팅 지원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했고 민간은 서비스 혁신, 상품 개발, 운영 효율화에 집중했어요. 서로의 강점을 살린 협력 체계였습니다. 교육과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도 위기 관리의 핵심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력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철학이 있었거든요. 실업자 재교육, 직업훈련, 어학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늘렸어요.
기술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이 보여준 K방역의 성공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역, 비대면 관광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등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국제협력도 위기 관리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어려운 시기에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동시에 한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했어요. 회복 과정에서의 지속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 개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위기 대응 과정에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위기 관리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갔어요. 소통과 투명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업계, 국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 관리도 탁월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탄력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갔어요. 이런 장기적 사고가 한국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은 위기를 통한 진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사이판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국 모델을 적용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우선 사이판의 장점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미국령이라는 특수한 지위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도 있고 과거 성공 경험과 노하우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많았어요.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낡은 인프라, 투자 자본 부족, 정부의 역량 한계 등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건이 어려워 보였어요. 한국 모델을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의식의 전환일 것 같았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했어요. 구체적인 재건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관광 콘텐츠의 완전한 리뉴얼이 필요했어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는 목적지로 탈바꿈해야 했습니다. 한국처럼 문화 콘텐츠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사이판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태평양 전쟁 역사, 참호로 문화, 다문화, 사회의 매력 등을 활용한다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혁신도 필요했어요. 스마트 관광, 디지털 가이드,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여야 해요. 인프라 재구축도 필수였습니다. 태풍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전력망과 통신망, 현대적인 교통시설, 안전한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춰져야 해요. 이런 기본 인프라 없이는 관광업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과 인력 양성에도 큰 투자가 필요했어요. 젊은 인재들을 다시 사이판으로 불러들이고 관광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도 중요할 거예요. 정부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기관으로 변해야 해요. 투자 유치, 마케팅 지원, 제도 개선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야 했어요.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민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어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지역 사회와의 조화, 경제적 다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입한 사람들의 의지였어요. 변화에 대한 의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이판 제거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한국 모델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지와 실행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이판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UNWTO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사이판의 몰락과 한국의 성공을 통해 전 세계 관광업계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싶었어요. 보고서의 제목을 위기를 기회로 사이판의 몰락과 한국 모델이 주는 교훈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이 제가 느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두 사례의 대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장에서는 사이판 몰락의 구조적 원인들을 정리했습니다. 단일 산업 의존의 위험성, 재투자 부족, 혁신에 대한 저항, 위기 대응 능력 부재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어요. 이는 전 세계 많은 관광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반면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했어요. 지속적인 재투자, 혁신에 대한 개방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철학, 체계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IMF 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모두 극복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세 번째 장에서는 두 모델의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철학, 혁신 태도, 위기 대응, 정부 역할,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정리했어요. 이 부분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전 세계 관광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예방적 위기 관리, 지속적 혁신 시스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다각화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사이판의 재건 가능성과 권고사항을 제시했어요.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한국 모델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희망적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의지의 중요성이었어요. 기술이나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도 결국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평가를 쓰면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22년간 세계 각국의 관광업을 봐왔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끊임없는 혁신 추구,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모든 면에서 모범 사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적극 배우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성을 잃지 않았어요. 벤치마킹과 혁신의 조화가 정말 탁월했습니다. 사이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한국 모델을 참고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소감을 적었어요. 관광업의 성패는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와 실행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 관광업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있는 많은 관광지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평가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사이판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공항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지혜였다는 것이었습니다.